네, 자 이제 우리 8과목 중에서 2과목 남았습니다. 행정론 과목하고 법제론 과목이 있는데 제가 이제 1급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제일 길게 설명하는 과목이 바로 이 행정론 과목입니다. 행정론 과목은 어디가 중요하다,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행정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조사론처럼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설명이 많으니까.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한테 핵심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A에 보시면은 사회복지행정의 정의라는 게 있고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 정책을 일정 정도 실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거고 실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과정과 주요가 포스티코브레라고 읽는데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행정 문제가 기획에서 몇 문제, 조직에서 몇 문제, 인사에서 몇 문제, 지시에서 몇 문제, 조정에서 몇 문제, 보고에서 몇 문제, 재정에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99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29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독특하다라는 게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예, 일반행정은 말 그대로 진짜 일반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초월성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예단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개입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전문 사회복지사 직무 수행에 크게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 국가의 리더가 바뀌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불확실해져. 예, 시대대로 바뀝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의 접근 방법을 보시면은 관료적 접근 방법과 민주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떠나서 관료적, 그 다음에 과학적, 그 다음에 민주적, 예, 관료적, 과학적, 민주적, 예,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관료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엄청 딱딱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예, 컨베이어 벨트 뭐예요?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료적인 것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약간 비인간화라는 것이 초점이 든다는 거예요. 관료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비인간하기보다는 비인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료적 접근 방법에도 장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가 있는데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설명한 것과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행정론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 한두 문제 나와서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국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게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301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사회복지 연역 정책 중심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일단 1921년에 태화여자관이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보관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대학교 이름이 옆에다 써놓으세요. 1950년에 강남대학교가 최초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문에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52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67년도에 한국사회사학과협회가 창립이 되는데 이 한국사회사학과협회가 바로 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거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조금 제가 법제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전부 1961년도에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는 정책 중심이었잖아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1961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고 법제론에서 알아도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급증했고요. 1982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건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1987년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나와 예문에 1987년도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1987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예요. 공공기관에 배치는 됐지만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법적 근거가 제정이 돼서 1991년도서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1987년도와 1991년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 이름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사무소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요. 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2004년도 보시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보건복지사무소가 먼저냐 사회복지사무소가 먼저냐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요 보건사회부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옛날 우리 보건복지부 원래 이름이 보건사회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사회부니까 사회복지사무소가 앞쪽이고 보건복지사무소가 뒤쪽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건복지사무소가 95년부터 99년까지고 사회복지사무소가 2004년도라는 것, 요거 순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됐고 바로 자활이 실시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2005년도에 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라는 게 생기고 2005년도에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2015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2005년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생기는데 2015년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연도수만 읽지 마시고 뒤쪽에 보시면은 2015년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2005년도와 2015년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뀐 거라는 거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 2007년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게 원래 2007년도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었고 2015년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오타는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2015년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었고 4년에 1회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써있지 않지만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정보전산망 행복이음이 설치가 됩니다. 뭐라고요? 사회복지정보전산망 행복이음이 설치가 되는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10년 사이에다 적으시면 되겠죠? 사회복지정보전산망 행복이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거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2017년 읍면동 허브화 사업 수립 및 시범 사업 진행이 됐고 2019년 커뮤니티 케어 사업 수립 및 시범 사업 진행했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법제화가 진행됐다. 이런 것들, 이 쟁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심화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B를 보시면은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고전이론, 관료제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험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가 인간관계론이에요. 호손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손 실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왜 직장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전부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호손 실험을. 뭐냐? A라는 조직은 10명이 일하는데 100개의 성과가 나오고 B라는 조직은 100명이 일하는데 10개의 성과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명이 일하면 10개 성과가 나오고 100명이 일하면 100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10명이 일하면 100개 성과가 나오고 100명이 일하면 10개 성과가 나온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10명이 일하는 곳에 100개 성과가 나온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00명이 일하는 곳에 10개 성과가 나오는데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아, 이 직장 내에서 조직 안에서 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인간관계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다? 바로 호손 실험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맥그리거 X 이론 Y론은 여러분들 뭔가 틀렸다 그럴 때 X라고 하잖아요. 뭔가 맞다 그러면 Yes라고 하죠. X는요, 인간은 엄청나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인간은 통제하고 지도하고 이래야 일을 할 수 있는 이론이 X이론이고요. Y이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끔 냅두면은 알아서 한다라는 이론 자체가 Y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C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C는 조직 체계의 환경을 보시면 조직의 하위 체계, 생산, 유지, 경계, 적응, 관리하위 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서의 생산은 서비스다 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조직환경이론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상황이론, 정치경제론, 신제도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생태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황이론이 뭐냐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에서 야구 감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프로야구 감독에서. 그런데 저기 밑에 대구에 삼성 라이온즈가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하고 LG 트윈스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삼성 라이온즈의 4번이나 통합 우승을 하신 분의 감독 이름이 유중일 감독이었는데 이 유중일 감독이 삼성에서 4번 정도 통합 우승을 이뤘다면 굉장한 명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서울의 LG 트윈스로 와가지고 3년 동안 있었는데 맨날 4위만 하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기 현대 유니콘스라고 지금 뭐 KT인가? 이쪽 아니면 SSG 이쪽 원류 팀이었던 그 팀의 현대 유니콘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김재박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김재박 감독이 또 4번 통합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LG 트윈스 데려왔는데 맨날 7787, 788 이러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7이나 8이 하다가 끝났다는 얘기죠. 왜? 이쪽에서 1등 하던 감독들이 왜 여기만 오면은 4위나 7위밖에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은 그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리더십이 어디 가면 대박 잘 맞는데 어떤 리더십이 어디 가면 쪽박을 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상황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경제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페르소나를 잔뜩 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나름대로 아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경제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QM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TQM이라는 부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총체적 품질 관리,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308페이지 맨 마지막에 TQM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품질을 보다 중요시하는 조직 관리고 직원 전체가 품질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품질 관리의 주체는 누구다? 품질 관리의 주체는 고객이다 라는 부분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총체적 품질 관리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핵심 키워드 D를 보시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핵심 키워드 D 내용에 아주 세부적으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행정론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와가지고 사회복지 조직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다시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유독 나오는 시험 문제가 조직의 구조 중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고 하위 조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조직을 공식 조직이라고 하지만 공식 조직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걸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하위 조직, 비공식 조직이나 하위 조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 풀이 하시면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이라는 부분들. 수직 조직은 관장, 부장, 그 다음에 팀장 이런 식으로 하는 팀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는 거고 수평 조직은 옆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간호사도 같은 계급, 사회복지사도 같은 계급,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도 같은 계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수평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2, 31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제론의 위원회와 이사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 80세 어르신까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를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성은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전달체계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달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법을 보시면 항목별, 범주적, 기능별, 정액, 포괄보조금, 특별보조금, 일반 세입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전 연도에 사회복지 행정론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행정에서 기획과 의사결정, 핵심 키워드 F 부분이 있죠. F 부분은 어디 있냐면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를 구분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면 간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왜 사람 이름이냐면 GANTT인데 앞에만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퍼트 차트는 PERT라고 돼 있어서 전부 대문자예요. 말 그대로 약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간트 차트는 막대 그래프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퍼트 차트는 뭐예요? 점선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막대 그래프라는 것은 따로따로 막대기가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막대기가 따로따로 있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퍼트 차트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점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퍼뜩 연결 안 시키고 뭐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 외우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간트 차트는 시간별 활동기획법, 별, 따로따로고 퍼트 차트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해서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요 세부 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 것,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을 보시면 델파이하고 초점 집단 조사인데 이것은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델파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끼리 모이는 건 맞는데 온라인으로 물어보고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델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초점 집단 FGI는 뭐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예,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은 혼합 모형, 최종 모형, 집합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G. 자, 사회복지행정의 운영을 위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리더십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더십이라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올해도 시험 문제가 리더십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정의와 필요성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리더십 이론 중에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특성이론이라는 부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일단 리더가 되려면 키가 180 이상은 돼야 된다. 리더가 되려면 얼굴이 현빈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리더가 되려면 니네 아버지가 왕이었어야 한다. 예, 대통령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특성이론입니다. 1940년대까지 이슈화가 됐던 건데 최근에 와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부자가 대통령이 됐었고, 우리나라는 박정희 박근혜 부녀가 대통령이 됐었죠. 이런 것처럼 특성이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컨트리클럽 평이라고 있어요. 컨트리클럽 평이 뭐냐면은 골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컨트리클럽 평은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리더를 컨트리클럽 평이라고 얘기하고요. 팀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수록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팀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 행동 이론에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컨트리클럽형하고 팀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상황이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다? 어느 조직에 가든 똑같은 리더십이 통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론이 바로 상황이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적, 변형적 리더십이 시험 문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데, 이거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조직원들이 잘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론을 변형적, 변형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이론하고 변형적, 변형적 리더십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꽃 인적자원관리. 자, 인적자원관리에서는요, 인적자원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직무수행평가랑 직무기술서가 있잖아요. 이 직무수행평가나 직무기술서가 언제 쓰여지는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또 아까 말했듯이 인간관계론하고 비슷하게 허즈버그 동기부여 위생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허즈버그 동기부여 위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도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소진이라는 거죠. 소진의 4단계가 있는데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의 단계가 있는데 이 순서를 알아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진에 대한 정의도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H에서는 인적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 이론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소진의 정의를 4단계를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319페이지에 보시면 허즈버그 동기부여 위생론 있잖아요. 일의 내용과 심리적 만족을 보시면, 근로자는 고통을 피하고 심리적 성장과 만족을 성취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일의 내용과 심리적인 만족에 의해 작업의 동기가 부여된다는 입장이고, 위생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 불만족을 높이는 요인이며 직장 정책 및 행정적 기술적 슈퍼비전, 봉급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 계속 유지되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요인은 직무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로 만족을 높인 요인이며 직무 달성감, 성취에 대한 인정, 증대되는 책임성, 직무 자체의 능력과 지식의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갑니다. 핵심 키워드 I는 사회복지행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슈퍼비전에는 지지 슈퍼비전이 있고 행정 슈퍼비전이 있고 교육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지지 슈퍼비전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지 슈퍼비전이고 행정도 슈퍼비전은 공문을 봐준다든가 계획서를 봐준다든가 이런 것들 해주는 거고 교육 슈퍼비전이라는 거는 최근에 거기 적어 놓으세요. OJT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OJT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기관 내에서 기관 직원들이 기관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걸 우리가 OJT라고 얘기합니다. 내부 교육이라고 하고 외부 교육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시스템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인가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외부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교육비를 기관에서 대주는 형태를 우리는 이 외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관리라는 부분은 예산관리, 예산의 원칙, 기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종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요 안에 있는 것들로 보시고 예산이라는 문제는요. 요번에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준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근 2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제1을 보시면 마케팅 홍보와 후원 모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마케팅 믹스 4P, 상품 가격 촉진 장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기법도 DM 마케팅이 있고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전부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딱 마케팅 중에서 요거 중요한 거 2개만 써놨는데 이 두 개의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다이렉트 마케팅이 나왔어요. 요 2개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봤습니다. 행정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식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문제풀이까지 하려면은 요것만 하루 꼬박 걸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요약집에 대한 활용법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르는 것은 또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제론이 남았는데 법제론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만 설명드리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론에서 끝났다고 봐야죠. 아무튼 여러분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